안녕하세요. 조장군이에요. 저희 스포츠 법과윤리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기본적으로 민법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민법을 쳐보세요. 민법을 쳐보시면 우리 법제처 법률 정보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일단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자, 민법이 뜨면 거기 그래서 뭐 1편 이렇게 쭉 있는데 왼쪽 상단을 보면 본문 부칙이라고 써 있는데 보일 거예요. 거기 본문을 한번 클릭해 봐요. 자, 그러면은 그 조항의 제목들만 쭉 이렇게 제목들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제목을 보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은 기본적으로 1편이 총칙이라고 있고, 한번 쭉 내려봅시다. 쭉 내려보면, 이제 2편은 물건이고, 쭉 더 내려보면, 3편은 채권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1장이 총칙이고, 한번 쭉 밑으로 내려보면, 사편은 친족으로 돼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민법은 4가지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칙, 물건, 채권, 이제, 뭐, 가족법이죠. 친족. 자, 그래서 크게는 총칙, 물건법, 채권 총칙, 채권 강론, 이런 식으로 가족법,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5 나눠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 한동안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순서대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한 순서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적합한 순서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채권 총칙, 그 다음에 물건법, 채권 강론, 가족법 정도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강의는 사실은 뭐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이해를 좀 북돋아 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민법 총칙, 채권 총칙 뭐 이 정도 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뭐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자, 보면은 법전의 순서는 편, 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총칙에 보면은 통칙이라 해가지고 1, 2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과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게 인이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보시면 뭐 권리능력, 미성년자, 그 다음에 후견 크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권리능력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능력,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능력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능력자를 이제 행위능력이라 하는데요. 그 행위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미성년자죠. 법률행위를 혼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오전에도 성년후견 재판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어머님이 알츠하이머 치매 요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년후견인 그런 후견, 성년자이지만 어떤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뭐 본인이나 일정한 사람들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정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란 뭐예요? 대리인 얘기 뒤에 나오긴 하지만 대리인은 누군가의 법률행위를 대신 하는 자를 대리인이라 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고 한 명은 임의 대리인, 그 권리의 주체, 그러니까 인이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의 부분에 보면은 그 후견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의 주소, 부재와 실종, 자, 이런 거는 저희 뭐 항공기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 정말 가끔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그렇게 실종자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논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법인은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자를 법인이라 해요. 그래서 그 인격이 부여되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법률 효과가 그 법인에게 귀속돼요. 그런 걸 법인이라 하고, 그래서 법인은 이것도 역시 총칙, 뭐 여러 가지 법인을 설립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설립은 어떻게 하고, 뭐 기관은 뭐가 있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란 게 나오네요. 자, 우리 연손에서 기록 쓸 때,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쓴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판결문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로서의 의견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걸 기록이라 했는데요. 거기 쓸 때 저희가 주일 상목행이라고 그래요. 주일 상목행. 뭐냐면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위. 자, 그러면 주어는 원고가, 뭐 조장군이 2024년 4월 18일 뭐 누군가와의 사이에 이 노트북을 뭐 사고 파는 매매를 하였다. 주일 상목행. 자, 근데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물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건은 여러 가지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뭐 물건과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률행위는 뭐냐면,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게 법률행위죠.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란 거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를 주된 요소로 하는 일종의 법률 효과의 원인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사실은 어렵게 막 학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법률행위. 자, 매매. 우리 사고 파는 거. 증여, 주는 거. 이런 거 다 법률행위죠. 임대차. 우리 뭐 빌리는 거, 돈 빌리는 거, 집을 거주하는 집을 임차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법률행위예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해서 나 이거 팔게, 나 이거 살게, 나 이거 빌려줄게, 나 이거 빌려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법률행위인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한 묘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일정한 경우에는 뭐 무효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리에 관한 부분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조건과 기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줄 건데 2025년
4월 2일 이후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2025년 4월이 도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한. 어찌 보면은 기한에도 조건과 기한은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면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시험을 잘 보면 노트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잘 보면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거는 기준이 일단 모호하잖아요. 만약에 네가 100점을 맞으면 노트북을 주겠다라는 거면 우리 100점이 달성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가 시험을 잘 봐서 내가 마음이 흡족하면 뭐 이런 식의 옛날 교과서적으로 보면 순수 수의 조건 이런 본인의 의사에 달려서 노트북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러 조건들의 종류가 있는 건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행위에 붙은 일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게 기한이고요. 그래서 기간, 우리 나이, 자, 이 돈 한 달 안에 갚아라 할 때 한 달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거를 아는 게 기간이고요. 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권리가 있어도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거를 재판상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게 그런 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 이래가지고 교과서에는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조문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2편 물권은 통으로 넘어가요. 일단 물권법은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3편 총칙을 볼게요. 자, 3편 채권에 1장이 총칙이고 1절엔 채권의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373조부터 이제 채권.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채권이냐. 그래서 뭐 돈을 우리 뭐 채권의 목적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채권은 뭐냐면 자, 한마디로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거거든요. 계약을 뭐 맺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 이제 목적이 되죠. 자, 근데 그 100만 원을 그냥 줘. 공짜로. 그러면은 그게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근데 100만 원을 이 노트북의 대가로 주게 되면 그거는 매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노트북을 판 사람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는 거고요. 이걸 100만 원에 사기로 한 사람은 노트북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보통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주고받게 되겠죠. 그런 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나중에 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채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채권의 효력이란 게 나와요. 자, 그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채권의 효력은 언제가 되면 이게 지금이든 아니면 한 달 뒤이든 이 노트북을 줘, 이 돈을 줘 라는 그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구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 채무불이행, 그런 걸 채무불이행이라 하잖아요. 그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효과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채권의 효력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떤 효과. 그래서 뭐 이게 좀 약간 뭐 분할 채권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연대 채무, 뭐 연대 보증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채무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되고 보증 채무는 어떤 것이고 자 그다음에 뭐 채권이 양도되는 얘기를 좀 하네요. 채권은 넘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노트북을 팔았는데 1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주세요. 라고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원래 갑이 주기로 했는데 내가 100만 원 줄게라고 을이 얘기하면 을이 채무를 인수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채권은 소멸할 수 있어요. 자, 100만 원 주고 노트북 주면 채권은 소멸하죠.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는 거고 또 이제 변제, 그렇게 이제 변제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법원에 변제 가름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서로 대등하게서 까는 거 상계를 한다든지 뭐 여러 내용이 있죠. 자, 면제 주지 마. 안 줘도 돼. 이게 면제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멸시효 주라라고 얘기를 해도 아 됐어. 이제 너무 시간 오래 지났어. 이것도 소멸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채권의 종류가 또 이제 뭐 지시채권이니 무기명 채권이니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물건을 한번 볼까요? 물건은 일단은 자 일단 물건은 한마디로 채권은 내가 너에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약속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상대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물건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지배권 어떤 법이 부여하는 그 권능이에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되고 이렇게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옛날에는 뭐 다 뭐 성주의 것, 뭐 황제의 것 지금도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영구 임대 권한 일단 땅은 나라 거야 뭐 이런 나라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법은 근대 법은 시작은 이제 로마법을 연역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로마법을 승계한 나라들이 뭐 영국,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는 독일법이 더 주안이 돼서 일본의 승계가 되고 일본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의용민법 옛날 민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일법, 뭐 로마법 근데 사실은 영미법도 많이 다르진 않아요. 조금 뭐 다른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은 다 뭐 절차법 외에는 민법은 사실 거의 다 대등 비슷해요. 왜냐면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다만 영미법은 이렇게 뭐 실정법으로 뭐 하기보다는 뭐 판례에서 정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긴 한데 우린 기본적으로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고 그 조항과 관련된 해석을 판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물권 총칙이 있고요. 그래서 뭐 물권 변동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계약이 있어요. 일정한 계약 우리가 땅을 매매를 해요. 자 땅을 주고 파는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만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땅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성립요건이라 하는데 등기가 있어야만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한 물건의 내용으로 점유권을 얘기해요. 점유. 제가 이 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컵을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이 컵을 뺏으려고 할 때,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점유권에 기한 여러 권리인 거예요. 자, 근데 점유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인 점유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사무실 이름이 법무법인 여율인데요. 저희가 카페라고 쳐요. 저는 카페의 점원이에요. 저는 이 컵을 점유는 하고 있는데 카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법적인 점유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소유권. 소유권은 뭐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소유권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소유권. 이 컵은 내 거야. 나의 소유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공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소유권에 관한 부분 보면은 뭐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누가 이 소유권을 침해하려고 할 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땅에 묻히고 여기 묻히고 뭐 부동산 뭐 사이에 길내는 얘기들, 뭐 물과 관련된 부분의 권리관계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소유권의 그 한계라 해가지고 소유권의 한계라는 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 자, 어떻게 취득하느냐. 뭐 그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뭐 등기부 취득 시효,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되게 취득하게 되는 원인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 소유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 컵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모양과 효과, 권리, 이 내용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상권은 이제 지상권이란 뭐 말이면 그 토지할 때 지자에다가 아마 위에 부분에 지상에 가진 권리.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땅을 가지고 있다. 이 땅 내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걸 행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2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채권으로서의 그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임대차와 비슷한 거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내 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보호받고 싶어 라고 할 때 지상권을 맺는 계약을 맺고 그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토지 위에 그 지상권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죠. 그런 게 지상권이고요. 지역권이라고 뭐냐면 지역권은 한마디로 이 토지와 토지,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 한마디로 다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등기부상, 어떤 설정을 통해서 물권적인 보호,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면 느낌이 항상 배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배타성이 아주 강한 거고 조금 다른 것들은 약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화해서 그걸 등기부상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 많이 들어봤죠. 전세권은 우리 사실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막 월세 전세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전세권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한 뭐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 전세권 303조인데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게 전세권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전세금, 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선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근데 담보권자 이런 게 있어요. 근저당권자들. 그런 담보권자들 사이의 순위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해하기로는 전세, 물건에 관한 건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 등기. 자, 유치권. 유치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특히 막 부동산 현장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공사했는데 돈 못 받으면 그거 점유하면서 내 돈 줘 라고 하면 그거 함부로 못 뺐죠. 그거 뺏으면서 서로 막 업무방해 되고 여러 험한 꼴 나오는 거죠. 이제 질권은 한마디로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내가 어떤 채권을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물건을 그러니까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 질권.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뭐 조금 경제가 더 그 예전 시절에 더 의미가 있었죠. 요새는 크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근데 여러 가지 질권은 뭐 꼭 물건에만 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해서도 설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예금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 이거를 질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은 함부로 제3자에게, 그 명의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채권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쓰죠. 이해 안 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문은 천천히 한번 중요한 조문들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 최대한 날 때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이제 모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저당권은 한번 다 들어보시긴 했죠. 땅에, 부동산에 돈 빌려주고 이 부동산의 가치에서 내가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하면 나중에 경매를 하든 뭘 하든 소유권이 누구, 명의자로 누구가 되든 간에 나는 3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는 우선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물건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채권 각칙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채권 각칙은 그 2장 계약. 아까쯤에 제가 채권을 총론했을 때 채권의 소멸까지로 해서 채권 총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되면서 강론을 얘기해요.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거는 계약이죠, 계약. 자,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했느냐? 언제 어떻게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계약의 성립에서 다루게 되고, 지금 527조 이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본문 제목만 나온 거 보면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계약의 효력. 계약을 맺으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외에도 여러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청구 원인 행위들이 있죠. 증여, 주는 거, 매매, 사고 파는 거.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목차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2장 계약을 얘기하고 1절 총칙을 얘기했잖아요. 자, 총칙에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는 계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계약의 한 내용, 한 모습.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뭐 현상 강고, 위임, 임치, 조합, 그다음에 종신 정기금 화해. 여기까지가 계약의 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증여 계약, 매매 계약. 자, 그러면은 증여는 주는 거,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 우리가 소비대차라 그래요. 사용대차는 돈을 뭔가 주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걸 사용대차라 그래요. 자, 임대차 많이 알죠? 임대차는 의의를 한번 볼까요? 618조예요.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통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매월 뭐 70만 원 이렇게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생겨요. 채권 계약이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꼭 소유자만 목적물을 임대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채권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하죠. 아까 전세처럼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잠깐 전세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물권법을 가야 돼요. 물권법 가서 전세권의 내용을 봅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303조예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아까 이거 잠깐 읽었죠?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배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근데 뭔가 임대차하고는 다르죠. 아까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랬는데 전세권은 권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 같잖아요. 전세금을 우선 배제받을 권리가 있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내용 중에 등기에 관한 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물건에 총칙 가면은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하고 개별 조항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185조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아까 그 전세권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대요. 자, 이래서 아까 임대차에 관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거죠. 참 저희가 일단은 임대차 했었고 임대차는 되게 뭐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뭐 갱신에 관한 부분. 나 몇 년 동안 이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대차에 대한 그 특별법들까지 알아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쿼시 시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언제까지 이 스쿼시 시장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지 그냥 내가 차임을 어느 정도만 올려주면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인테리어 하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임대차의 내용들이에요. 고용. 자, 고용은 사람이 사람을, 자, 고용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노무, 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해요. 이게 고용이죠. 여러분들 고용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이제 있죠. 근데 기본은 고용에 많이 내용들이 있어요. 도급. 자, 공사를 누군가한테 맡기잖아요. 그런 걸 도급이라 그래요.
일을 주잖아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뭔가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도급의 의의란 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면 그게 도급이에요. 일의 완성. 여러 가지 일의 완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행계약이란 것도 있네요. 도급 9절에 있는 여행계약인데, 여행계약은, 그래서 한번 의의를 볼까요? 674조의 2.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게 여행계약이죠. 현상광고. 자, 현상광고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잘한 사람에게 가장 잘 뭐 이렇게 공고를 내가지고 뭐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 한 명 한 명 선정해가지고 돈 줄게요. 뭐 이런 게 현상 광고인데 사실은 뭐 옥션 같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콘테스트 이런 것들 현상 광고죠.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임 넘어가 볼게요. 위임은 일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위임은 어찌 보면 뭐 고용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조금 처리를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맡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어떤 NPL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위임을 받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저는 금융회사로부터 NPL 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서 일을 승낙했어요. 그래서 위임인이 되고 그 위임을 받은 자,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는 거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위임이라 하고 임치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돈 맡기면 다 그 임치라 그래요. 자, 조합이라고 보면 조합은 이거는 우리 동업하잖아요. 동업에 많은 것들이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703조 보면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2인 이상이 출자를 해요. 자, 출자는 한자로 말하면 자본을 출자하는 거죠. 나간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는 꼭 돈에 한정하지 않아요. 나는 일로 할게, 몸으로 때울게, 이런 것도 출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요.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무에서는 나 돈을 뭔가 어떤 사업체 돈을 얻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망해버려. 그러면은 조합이면은 둘이 공동 사업을 한 거잖아요. 같이 망한 거잖아요. 자, 근데 빌려준 거면 망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돈은 내놔야죠. 이게 소비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소송에서는 나 이거 동업이었다, 아니다, 빌려준 거다,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조금 법 공부했다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빌려놓고서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준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법적인 소양이 다들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을 용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있고 화해. 자, 화해는 화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자,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것을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계약의 절이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자, 저는 이 노트북을 100만 원에 팔기로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 한 분하고. 자, 그런데 봤더니 이게 갑자기 중고 제품을 사고 팔려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제 새 제품이 너무 90만 원에 막 새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은 이미 했지만, 계약은 했지만, 분쟁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새 제품도 90만 원 나오는데, 이거 나 60만 원에 해줘. 50만 원에 해줘.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100만 원에 하기로 약속했잖아. 라고 싸워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그러면은 75만 원으로 이거 사고 팝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화해고, 화해 계약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매매 계약의 변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이 있었다면, 자, 이제 3장은, 자, 장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2장 계약에 있어서 절이 쭉 15절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이 바뀌어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란 얘기가 나와요. 자, 사무관리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자, 의무가 없는데,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게 됐어요. 타인을 위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그 들인 돈을 뱉어줘야 되겠죠? 이익을 본 사람이.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자, 부당이득. 원인 없이 네가 이익을 얻었다. 그럼 내놔라. 이게 부당이득이죠. 자,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돼요.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750조.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법과 불법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자,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 제4편 친족 빼고 다 했네. 조항으로는 766조가 있고 관련된 특별법도 아주 많죠. 자,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나갔지만 이제 여러분 이거 이 개념만 알아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해도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이거는 처음 시작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저는 민법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민법 공부 끝났을 때 그냥 아까 주일 상목행 얘기했는데 주어, 인, 법률효과의 기속 주체, 인에 대해서 인이, 인과 무엇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떠한 효과,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나오죠. 그게 법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명확하게 잘 약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민법의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얘기한 건데, 그래서 친족도 약간만 필요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꼭 뭐 가사사건 재판을 맡는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족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가족의 범위, 혼인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신고해야 되죠.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의 효력,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부모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생 부인의 소 이런 거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친생 부인. 옛날에는 그 유전자 검식을 못하니까 친자 구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혼인을 한 시기, 출산을 한 시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친생자로 막 추정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냥 유전자 감별해버리니까 많이 낮아졌죠. 양자, 친양자, 우리 입양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입양을 중단하는 걸 파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친권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성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인, 이거는 중요해요. 후견, 제5장에서 후견이 있는데 이건 총칙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뭐 성년 후견인 선임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새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 여러분 미성년자일 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부양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부양이 의무가 있죠. 자, 상속에 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어요. 요새 뭐 상속 순위, 그 다음에 유류분 이런 거 지금 헌법재판소 들어가 있는데 아들, 딸,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그냥 나는 딸만 예뻐. 아들은 망나니여서 돈 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들에게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줘야 된다. 그 몫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돈을 주는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 법이 효력을 그냥 강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은 유류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치매가 많아지잖아요. 이런 일을 종종 봐요. 뭐냐면은 한평생 자란 자식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갑자기 자식 노릇 안 하던 애가 딱 와가지고는 탁 그냥 그 엄마의 재산을 다 가로채가 버려.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류분이 보충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 자, 이거는 아마 뒤에 제가 얘기 안 할 거니까 상속의 승인에 관한 부분은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도박을 하고 막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채무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어. 괜히 내가 상속했다가는 채무도 승계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해. 그럴 때 하는 게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받은 만큼만 변제할 거예요. 한정 승인. 상속의 포기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돼요. 상속의 포기와 한정 승인. 그 다음에 유언, 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유언의 방식, 뭐 녹음, 유증, 뭐 녹음 여러 가지 있죠. 공증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류분. 자, 이런 거 있고. 자, 그래서 민법이 1117조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자, 1117조 유류분에 대한 소멸시효, 그 다음에 준용. 1118조 보면은 준용한다 하죠. 자, 이거는 다른 조항을, 다른 절에 있는 조항을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 이런 걸 준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칙이 나오는데, 자, 부칙은 기본적으로 이 법령의 효력을 언제부터 하는지, 뭐 법의 개정 시에 변경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이전의 조항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부칙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1118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뭐 기본적인 법령의 내용을 이제 알아나가는 거고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는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행위한다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건물주랑 계약할 때 뭐 그냥 사인만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작은 글자들 되게 중요하니까 읽어보고 그게 정말 나한테 불리한 것 같으면 특약을 써서 그 효력을 문헌을 배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 공부의 효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 민법 조항을 한번 크게 한번 개관해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